이번 시간에는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필터. 뭘 걸러내는 거죠. 사실 필터 역할을 이게 걸러내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 쓰는 필터도 걸러내는 겁니다. 빛을 걸러내는 거죠. 또 어떤 다른 색을 효과를 주는 거죠. 이 필터 역할. 아무튼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이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진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진의 어떤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필수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구비하는 게 좋은 사진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데, 먼저 그게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스카이라이트 필터 또는 UV 필터, 그 다음에 CPL 필터, ND 필터, 이렇게 네 가지인데 UV 필터와 스카이라이트 필터는 같은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다 선택할 필요 없고 대부분이 UV 필터를 많이 선택합니다. UV 필터, 스카이라이트 필터보다는 UV 필터. 이 UV라는 게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자외선. 즉 이 UV 필터가 자외선 차단 필터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도움이 되는 거고, CPL 필터를 우리는 보통 평광 필터라고도 얘기해요. 평광 필터. 아시겠습니까? 평광 필터. 이게 Circular Polarized 필터예요. 그래서 CPL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CPL. 그냥 PL 필터도 있어요. PL 필터도. 근데 이 CPL과 PL 필터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조금 성질이 달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주로 이 CPL 필터를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PL 필터보다는 CPL 필터를 권해드리는데, 어떤 같은 성질의 것이 있지만 CPL 필터가 이 디지털 카메라에 좀 더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광 필터 중요합니다. 평광 필터. 그 다음에 ND 필터, Neutral Density 필터라고 해서 그 농도 조정 필터는 농도를 조절하는 필터예요. 농도, 빛의 농도를 조절하는 필터, ND 필터. 어떤 의미에서는 이 UV 필터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이 CPL 필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CPL 필터. 물론 ND 필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꼭 두 개만 골라라. 저는 CPL 필터와 ND 필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그 왜 그런지는 다음에 가서 더 자세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필터, 빛을 변환시키고 빛을 걸러주는 필터. 볼까요? 필터의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쵸? 똑같죠? 붉은색 필터를 끼면 붉은색만 통과시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몇 번 했죠? 예를 들어서 푸른색 선글라스를 쓰면 푸른색만 통과시켜서 푸른색만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똑같아요. 필터 효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필터를 끼면 실제 이미지 센서는 초록색이 더 강하게 인식되는 거죠. 또 농도 필터는 뭐냐면 농도가 진해질수록 색깔이 흰색에서 회색, 진한 검은색이 갈수록 빛이 점점 약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농도를 약화시키는 거죠. 아주 밝은 빛이 들어갈 때 만약 100이 들어간다면 회색 빛일 때는 약 50으로 낮춰주고, 검은색 필터를 약간 진한 농도의 필터를 끼면 20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약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사진 촬영의 필요에 따라서 이 ND 필터입니다. 농도 필터가 ND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필터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UV 필터와 스카이라이트 필터인데, 보통 우리는 UV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외선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외선을 감소시키고, 보통 우리가 뿌연 하늘, 봄에 무슨 아지랑이 같은 거 피는 뿌연 하늘 또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주로 사실은 렌즈 보호용으로 많이 씁니다. 렌즈 보호용으로. 그래서 렌즈가 혹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손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를 끼우는 건데, 그게 UV 필터, 투명한 거예요. 투명. 아무것도 빛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없어요. 투명하니까 렌즈 보호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필터가 지저분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걸 통해서 렌즈로 들어가 놓으니까 이 필터 앞도
항상 깨끗해야 돼요. 먼지가 끼지 않도록 조심히 달아서 깨끗하게 달아야 됩니다. 아무튼 UV 필터, 혹시 대부분이 그 카메라를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렌즈 앞에 UV 필터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대부분이 뭐 어떤 것은 구입하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UV 필터를 끼워준다. 하지만 UV 필터는 자외선을 감소시키는 필터죠. 자외선을 넣으면 사진에 좋지 않은 거니까, 또 사람의 눈에도 좋지 않은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감소시킨다. 그러나 주로 뭐 렌즈 보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 필터도 투명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기 편광 필터. CPL 필터라고 합니다. CPL. 또는 PL 필터. CPL. Circular Polarized 필터. CPL 필터. 이게 그야말로 사진의 성질을 굉장히 변화시킵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첫째. 편광 필터. 이 CPL 필터의 특징이 뭐냐? UV 필터나 스카이라이트 필터의 효과를 강화시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다시 말해서, 이 CPL 필터를 끼우면 UV 필터나 스카이라이트 필터를 별도로 끼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도 일반 UV 필터나 스카이라이트 필터보다 효과가 강하다 이거죠. 근데 항상 앞에 끼워놓으라 이거죠. 렌즈에 끼워놓고 쓰라 이거예요. 항상 CPL 필터를 끼워놓고 쓴다. 다음에 두 번째 큰 특징이 이 색의 대비, 컨트라스트를 강조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라스트를 강조시킨다는 말은, 색의 대비를 강조시킨다는 말은, 만약에 붉은색과 초록색이 붉은색을 더욱 붉게 만들어줘요. 초록색을 더욱 초록답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색의 대비가 더 강렬하게 일어나겠죠. 만약에 흰색은 더욱 흰색답게, 검은색은 더욱 검은색답게, 그렇게 색의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진이 힘있게 보이고 색이 진하게 보이고, 그야말로 채도가 높아져서 사진이 상당히 사람의 시선을 반드시 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CPL 필터를 항상 렌즈 앞에 착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UV 필터나 스카이라이트 필터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이 CPL 필터를 렌즈 앞에 끼우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물을 찍고 하더라도 그 색이 상당히 선명도가 높고 색이 정말 정확하게 강하게 표현됩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CPL 필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사오세요. UV 필터, 스카이라이트 필터 필요 없고 그냥 이 CPL 필터를 항상 끼워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성질이 유리창이나 모래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거 있죠. 빛이 반사돼서 사물이 왜곡된 이중으로 보이잖아요. 이중.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감소시켜줘요. 우리 유리창 같은데, 차 유리창 같은 게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앞에 그림자가. 그런 것을 조금은 감소시켜줘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용할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큰 특징은 아닌데 이런 특징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특징도 있다. 근데 이 CPL 필터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색의 대비를 강조시킨다. 아시겠어요? 색의 대비를 강조시킨다. 그리고 색깔은 진한 남색이에요. 남색이죠. 진한 남색. 그러니까 진한 남색이니까 빛이 여기 통과할 때는 빛이 약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스탑 반 정도의 노출가 감소가 생겨요. 노출가 반. 한 스탑이나 한 반 정도의 노출가 감소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적정 노출이 F16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라면, 이 필터를 써지 않을 때, 근데 이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빛이 적게 들어가니까 F16이 어떻게 돼? F11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의 노출값이 감소되니까. 근데 이 감소시키는 것을 사진 촬영자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노출 자동으로 조절하니까 카메라가 알아서 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 스탑 내지 한 스탑 반 정도가 감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 약한 곳에서는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럴 경우에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야외 찍을 때 될 수 있으면 항상 이 CPL 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CPL 필터. 특히 야외에 햇빛이 강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CPL 필터는 이렇게 가운데 톱니가 있어서 이걸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리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그 색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변할 때가 가장 그 CPL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거 돌리면서 이제 보는 건데, 사진을 찍으면서 일일이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고, 그냥 워낙 평상시대로 이걸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면 효과가 뭐, 예를 들어 100%라면 90% 될 때도 있고, 50% 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게 태양과 90% 정도 이렇게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에서 이런 말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빛이 어떻게 방향이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CPL 필터가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의도하지 마시고, 항상 끼고 사용하시면 그때 빛의 방향이나 어떤 빛의 성질에 따라서 효과가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걸 돌리고 맞추고 무슨 태양의 각도를 재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사용함으로써, 렌즈 앞에 끼우고 사용함으로써 UV 필터 효과도 강화시키고 색의 대비도 강조시켜요. 안 끌 때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큼 난다 안 난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항상 CPL 필터를 렌즈 앞에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진한 남색이니까 빛이 한 스탑 반 정도 또는 한 스탑 정도 노출값이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외 촬영 시에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색상을 강조하는데 엄청 도움됩니다. 예. 이 CPL 필터 정말 중요한 필터입니다. 중요한 필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CPL 필터를 그 카메라에 장착할 때는 항상 렌즈 구경 앞에 있는 필터 구경을 확인하라고 하셨죠. 필터 구경. 그래서 필터 구경이 58mm면 58mm짜리의 CPL 필터를 구입하셔야 돼요. 또 만약 렌즈 구경이 68mm다. 그 필터 구경이 68mm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68mm용 그 CPL 필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요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야말로 보여주는 형이 이 필터를 끼웠을 때, CPL 필터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색이 훨씬 달라졌잖아요. 찍고자 하는 색이 좀 더 강해졌죠. 훨씬 강해져 뚜렷해졌잖아요. 뚜렷하고 강하고 명확하잖아요. 이게 CPL 필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F8이라는 것은 조리개 우선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조리개 우선. 왜냐면 CPL 필터를 끼니까 한 스탑 정도가 빛이, 이거는 적죠. 그죠? 원래 필터를 안 썼으니까. 근데 그 필터는 한 스탑 정도 노출 감소가 있으니까 250분의 1초로 나오고, 이건 자동으로 카메라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다만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한 스탑 정도 또는 한 스탑 반 정도 노출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주로 맑은 걸 쓰는 거니까 굳이 의식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효과가 보면은 CPL 필터는 정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항상 렌즈 앞에 착용하고 끼우시는 게, 그리고 이걸 구입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이 CPL 필터가 가장, 이 중에 하나만 구입한다면 저는 CPL 필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색깔이 농도가 다르잖아요. 진한 농도. 이거 훨씬 강해졌죠. 대비가 강해졌잖아요. 훨씬 더 초록 진하게 보이고 훨씬 더 푸르게 보이잖아요. 훨씬 하얗게 보이고. CPL 필터 사용했는데, 다만 속도 좀 느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스탑 빛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다만 이 사진의 어떤 강력한 어떤 색의 표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CPL 필터를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꼭 CPL 필터 중요합니다. CPL 필터.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CPL 필터를 사용하니까 훨씬 색이 강렬하게 보입니다. 강렬하게 보여요. 강하게. 색 대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전체적으로 이 사진 찍는 게 사실 강하게 보이잖아요. 색이 진하게 보이니까. 이게 CPL 필터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진하게 대비가 안 돼요. 더 연하게 되겠죠. 연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아시겠습니까? 예. CPL 필터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ND 필터라는 게 있어요. Neutral Density 필터인데, 이거 그냥 우리말로 기억하면 농도 조절 필터. 빛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덴서티라는 게 농도니까 빛을 중도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즉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해. 그렇죠. 한낮에 막 여름 같은 데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색깔이 어두운 색, 회색부터 진한 회색, 더 진한 회색 또는 무슨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의 농도가 변해요. 이 ND 필터는 그 차이예요. 이 색깔이 연한 색부터 진한 검은색까지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빛의 세기를 조절하게 따라서 이 ND 필터에 표시되어 있는 2, 4, 8, 16, 이 넘버,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색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검은색이 진해져서 빛의 세기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약하게 만드는 거죠. 즉 빛의 색이 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값이 더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요 ND 필터를 사용하죠. 빛의 세기를 낮출 때. 근데 왜 낮춰야 되느냐? 이럴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 ND 필터는 이렇게 번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세트로 몇 개가 쫙 있어요. 박스에. 세트로 해서 ND 필터, ND 필터 2번, 4번, 8번, 16, 30 이렇게 농도가 진한 순서대로 쫙 세트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나의 필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ND 필터가 나왔습니다. 가변형. 요 맞추게 되어 있죠. 이건 가변형이에요. 여기에 맞춤에 따라서 농도가 진하고 약하고, 즉, 빛의 세기를 강하게 조절할 수 있고 약하게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필터에 나와 있어요. 편리하죠. 그래서 이 가변형 필터도 나와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느린 셔터를 사용해서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할 때 대낮에 그렇잖아요. 이래서 폭포의 흔적, 폭포가 떨어질 때 느린 셔터를 써야 되는데 날씨가 맑으니까 셔터를 느리게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리개 수치를 가장 작은 구멍, 즉 F32로까지 줘도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30분의 1초밖에 안 떨어져.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의도적으로 빛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ND 필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ND 필터 끼면 요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30분의 1초뿐만 아니라 요 빛이 농도가 작아지니까 15분의 1초, 8분의 1초, 1초 이렇게 빛의 세기를 떨어뜨려서 셔터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요럴 때 사용합니다. 요럴 때 많이 사용해요. 요럴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도, 빛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낮에, 대낮에, 강한 빛일 때. 그래서 주로 어떨 때냐? 느린 셔터를 사용할 때, 느린 셔터. 아시겠어요? 요럴 때, 요 ND 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굳이 왜 우리가 좋은 초점 신호를 위해서 조리 셔츠를 최대로 조여주는 게 좋은데, 굳이 빛의 세기를 낮춰주겠어요. 아직 안 그러겠어요? 다만, 움직임의 흔적, 느린 셔터, 아주 느린 셔터를 사용할 때 대낮에는 사실 우리가 햇빛이 강하니까 아무리 ISO 감도하고 조리개 값을 조절하더라도 셔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느려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ND 필터를 사용해서 빛의 농도를 약하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셔터 속도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죠.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그럴 때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좀 더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좀 더 남과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ND 필터를 사용해서 빛의 세기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ND 필터가 사실은 필요하죠. 남과 다른, 남이 하지 못하는, 남이 만들지 못하는 사진을 나만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ND 필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ND 필터가. 이것도 이제 ND 필터를 사용해서 빛을 느리게 만든 거예요. 느리게. 셔터가 30초까지 있고 느리게 만든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빛의 속도 30초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느린 효과를 움직임의 흔적을 더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선 똑같은 노출이지만 셔터 속도는 계속 떨어져도 똑같은 노출이 되잖아요. 왜? ND 필터가 점점 진해져도 우리가 조리개 우선거가 났으니까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속도를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느리게. 이게 사실 이게 가장 농도가 짙은 ND 필터를 사용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5스탑 정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ND 필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수동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수동으로 찍으니까 그 농도가 진함에 따라서 점점점 그 ND 필터 농도가 진함에 따라서 사진의 노출이 계속 얹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동으로 찍음으로써 그 사진의 농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ND 필터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진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후레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레쉬는 앞에서 봤듯이 태양광과 같은 색온도, 즉 5500에서 6000K의 색온도를 갖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후레쉬라고 해서 세곤들을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양광과 똑같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광 속도는 보통 400분의 1초에서 10,000분의 1초 이상으로 다양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광 속도를 넣어서 번쩍하는 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후레쉬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발광 속도가 10,000분의 1초 또는 20,000분의 1초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광 속도가 짧을수록 정말 움직임이 극히 미세한 순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겠죠. 아주 빠른 것도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려면 발광 속도가 빠른 걸 사용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광 간격이 짧을수록 사진 촬영이 편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발광 간격이란 한 번 번쩍하고 그 다음에 반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후레쉬는 그 발광 간격, 즉 한 번 번쩍하고 일정한 시간을 지나야 다음 번쩍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한번 팍 발광했는데 바로 셔터 누르면 안 눌러져요. 그만큼 발광 간격이 중요한 거죠. 짧을수록 좋은 사진 촬영이 편리하다.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시죠? 후레쉬는 뭐야? 빨리 움직이니까 순간 동작을 정지시키죠. 그렇죠? 우리가 후레쉬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다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쫙 정지되어 있는 거. 이게 대표적인 후레쉬 사진이에요. 그리고 후레쉬 셔터 속도는 고정되어 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셔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후레쉬는 뭐냐면 그 셔터막이 열리는 속도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죠. 즉 동조 속도라는 게 있죠. 후레쉬막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셔터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동조 속도고, 대부분의 카메라가 약 300분의 1초 이하입니다. 300분의 1초 이하로 찍어야 후레쉬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물론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500분의 1초로 찍으면 셔터막을 이미 닫혀버리니까 사진이 반밖에 안 찍힐 수 있어요. 반은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아무튼 동조 속도가 있어서 약 최하 300분의 1초 이하로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후레쉬는 가이드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 넘버를 우리는 GN 넘버라고 해요. GN. 그래서 모든 후레쉬는 이 GN 넘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GN 넘버. 예를 들어서 GN 40, 50, 60, 80 이렇게. 즉 GN 넘버가 클수록 광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레쉬가 좀 더 좋겠죠. 반대로 GN 넘버가 낮을수록, 예를 들어서 40, 30, 20 이렇게 낮을수록 광량이 약해요.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GN 넘버라는 게 있다. 높을수록 광량이 강하다. 낮을수록 광량이 약하다 하는 것이고, 후레쉬 노출법은 사실은 두 가지 똑같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하는 방법. 근데 그 수동과 자동의 방법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후레쉬가 어떻게 노출을 만드는가 하는 원리가 여기에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셔터 속도는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죠. 또 이미지 센서, 감도도 이미 세팅을 하죠. IS 100이나 200으로 이미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게 뭡니까? 조리개 수치, 조리개 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 조리개 값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후레쉬와 사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후레쉬와 사물의 거리가 가까우면 빛이 세게 비치니까 조리개 값을 많이 닫아줘야죠. 즉 F16, 20 이렇게 닫아줘야죠. 반대로 후레쉬와 사물과의 거리가 멀면 빛이 약하니까 조리개 값을 많이 열어줘야죠. 막 F5.6, F4, F2000 이렇게 열어줘야죠. 이 차이예요. 즉 후레쉬와 사물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조리개 값은 더 닫아지는 거고, 후레쉬와 사물과의 거리가 멀면 후레쉬 값은 더 열어지는 거예요. 조리개 수치 값은 더 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 렌즈를 쓸 때는 투사각이 넓어져요. 이럴 때는 이제 투사각이 넓으니까 후레쉬 광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후레쉬의 노출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브라켓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 노출 방법이에요. 자동 노출은 보통 후레쉬에 다 이 TTL 노출 방식이라고 해서 이 TTL 시스템이 있어요. 카메라에 내장된 자동 노출 방식입니다. 보통 후레쉬를 사용하면 TTL 방식으로 자동으로 전환돼요. 일반적으로. TTL 방식을 사용하는 선택도 나와요. 카메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의 후레쉬는 자동 노출 방법, 즉 TTL 방식을 사용한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따라 다르지만 TTL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TTL 방식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다. 대부분이 사실 이렇게 자동으로 못 찍으면 됩니다. 굳이 수동으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 수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 넘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이드
가이드 넘버가 어떻게 되냐. 그 가이드 넘버라는 것은 우리 그 광량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프레시에서 노출값을 정할 때는 조리개 값만 알면 되니까 조리개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GN 넘버가 있죠. GN 숫자를 나누기 피사체와의 거리에. 왜? 거리에 따라 광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F11이 어떻게 나왔나? F11이 어떻게 나왔어요? F11은 GN 넘버 55일 경우에 5m의 거리에서 GN 넘버 55인 프레시의 정확한 적정 노출 값은 F11이에요. F11. 그렇죠. 나누니까. 근데 GN 넘버가 35인 프레시가 있는데 이때 거리가 똑같지만 이때는 F7이 되는 거죠. 왜? 그만큼 각각 또 거리는 똑같지만 GN 넘버가 낮으면 광량이 낮으니까 노출값이 더 커졌어요. 즉, 한 단계 더 열어줘서 빛을 많이 받아주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GN 값이 클수록 광량이 많아서 다양한 거리와 렌즈를 사용할 수 있죠. 훨씬 기본적인데 이 GN 값이 크면 클수록 프레시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그 후레쉬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수동 조절 장치예요. 수동 조절 장치. 이건 현재 아날로그식으로 나와 있는데 방식은 디지털이나 똑같습니다. 표시가 디지털일 뿐이지. 즉 ISO를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세팅이죠. 배경을 이별로 세팅해 놓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거리가 나와 있어요. 거리가. 우리가 찍는 사물과의 후레쉬의 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물과의 거리가 4.5다. 그죠? 아직 4.5 된다 그러면 조리개 값이 뭐다? F4가 되는 거예요. F4가. 그죠? 또, 사물과의 거리가 여기 9.2m다. 9.2m면 조리 값은 뭐다? F2. 이렇게 F2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F2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세팅해서 찍으면 정확한 노출이 되는 거고, 요건 뭐냐면, 렌즈의 초점 거리별로 달라지는 거죠. 이건 35mm짜리는 요대로 세팅하고, 50mm, 80mm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놓는 거죠. 네. 이렇게 놓는 거니까, 오늘 일종의 수동 노출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아날로그시지만 일반적으로 디지털 표시로 되어 있다. 방법은 똑같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후레쉬 노출 방법이 뭐냐면 역광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역광. 이 역광 때 사용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역광. 만약에 사람을 찍을 때 역광, 즉 빛이 사람의 뒤에서 오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서 오는 게 역광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광을 그냥 카메라 노출을 찍으면 사람은 어둡게 나오겠죠. 이럴 때 내가 후레쉬를 사람한테 맞춰서 후레쉬를 빵 터뜨리면 사람도 정확하게 노출이 나오고 뒤에 배경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편리하죠. 이럴 때 편리하죠. 역광으로 제품 찍을 때가 우리가 바닷가를 배경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바닷가는 그 물의 반사빛이 강하니까 역광으로 나와요. 거기 사람이 서 찍으면 어두워지죠. 이럴 때 후레쉬를 사람한테 찍으면 뒤에 바다 광경도 정확하게 나오고 사람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역광을 후레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후레쉬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역광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역광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셨어요? 역광 때. 네. 이런 거. 이 역광을 때 그 후레쉬를 쓰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노출 보정하는 거, 우리 노출 보정 봤잖아요. 그럴 때 후레쉬를 사용해서 조금씩 보정을 낮출 수 있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사시 촬영하는 건데, 즉, 직접 빛을 쬐우면 빛이 강하니까, 우리 햇빛이 강하게 얼굴을 들어오면 얼굴이, 눈을 찌푸리게 되고 얼굴이 강하게 비치잖아요. 이럴 때 반사한다는 건 뭐냐면, 천장에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으로, 투사시키면 빛이 그만큼 부드러워져요. 아시겠어요? 반사시키면 그만큼 빛에 반사돼서 사물에 튀어지는 빛은 그만큼 부드러우니까 사물이 상당히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노출은 이 반사되는 거리를 다 측정해서 노출을 측정해야 돼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레쉬. 네. 물론 이제 실내 공간에서 많이 쓰이죠. 당연히 어두우니까. 사진 촬영의 어떤 필수 보조품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액세서리 같은 거죠. 우리가 액세서리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것을 전부 다 필요로 하지 않고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삼각대. 우리가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항상 삼각대는 필요합니다. 삼각대를 사진에 올려놓고 찍음으로, 카메라에 올려놓고 찍음으로써 정말 남이 찍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사진, 정말 좋은 사진, 정말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하죠. 삼각대가 불편한데 불편한 만큼 내가 스스로 사용하면 사진은 남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게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저는 삼각대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삼각대. 그 삼각대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모노폿이라고 해서 이 다리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니까 편하죠. 움직이기 편하죠. 요거 만약에 삼각대가 구입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모노폿을 구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항상 카메라가 안정되니까 셔터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뭐 조리개 수치를 값을 뭐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양한 그 조리개 수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훨씬 다양한 범위의 사진을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삼각대와 이 모노폿이 같이 합쳐진 것도 있으니까 구입할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삼각대 중요합니다. 삼각대. 그 다음에 셔터는 일레즈인데 이거 우리 느린 셔터 쓸 때, 비셔터 쓸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비셔터 쓸 때는 요즘 케이블이 아니라 요즘 무선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선 리모컨을 구입하시는데 그 무선 리모컨은 카메라 브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는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종류와 브랜드에 맞는 무선 리모컨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느린 셔터를 사용할 때, 비셔터 같은 걸 사용할 때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렌즈 후드. 렌즈 후드는 우리 렌즈 앞에 그 빛의 어떤 그 난반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렌즈 후드도 마찬가지로 그 렌즈 초점거리, 광각 렌즈는 후지가 넓은 거고, 망원 렌즈는 후드가 좁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반사판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리플렉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사판은 뭐냐면, 빛이 예를 들어서 측광 같은 경우에 한쪽은 밝게 들어오고 한쪽은 어둡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어둡게 들어오는 부분에 빛을 반사판의 빛을 반사시켜서 어둡게 들어오는 부분에 반사시키며 전체적인 얼굴을 밝게 노출을 맞출 수 있겠죠. 그건 예를 들은 거고, 이 반사판을 이용함으로써 정말 다양한 빛의 각도, 빛의 그 색깔 또는 빛의 어떤 강약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판을 상당히 사용하면 상당히 다양하고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반사판이 휴지하게 이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한 40-50cm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반사판을 구입하셔서 경우에 따라서 반사판을 사용하는 사진을 창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당히 필요한 편이에요. 네, 삼각대를 이렇게 분할하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등분. 요것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 받치려고 해서 카메라 바디 밑에 요것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나사가 있어요. 요것은 항상 카메라 바디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접시 판은 요걸 항상 카메라 바디의 밑에 항상 붙여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 카메라 그 삼각대 위에다가 바로 끼워서 쓰면 돼요. 바로 끼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편리하죠. 이렇게 대부분의 트라이포스는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이 판이 있어요. 트레이라고 해서 접시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삼각대 위에다 끼워 쓸 수 있고, 또는 레일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밀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하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각대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잘 신경 써서, 이게 이제 일종의 조종 손잡이에요. 조종 손잡이. 즉, 이 조종 손잡이는 이 카메라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좌우 상하로 다양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해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시겠어요? 이걸 뭐 나사를 돌리고 무슨 손잡이를 갖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러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 볼 헤드라는 게 있어요. 볼 헤드가 들어있어서 이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 함으로써 움직이고 또는 고정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 볼 헤드가 주로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건 손잡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 이걸 잡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놓으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트라이포스를 구입할 때는 요 조종 손잡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시고, 접시와 트라이포스 연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덜 불편하고 빨리빨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일종의 휴대용 반사판인데, 색깔이 이렇게 흰색, 실버, 골드, 또 반쪽은 블랙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야외 가서 빛이 너무 강하면 그때에 따라서 색에 따라 집어넣으면 좀 다르겠죠. 이 블랙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사용하면 재밌는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카메라 구입을 한 하나의 어떤 추천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전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와 사진 창작에 대한 강의를 사실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 또 렌즈, 이것부터 시작해서 노출계, 또는 무슨 노출 방법, 또는 이미지 센서, 또는 컬러,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 이런 다양한 사진에서 꼭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카메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에 별도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듯이 셔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사진 촬영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리개와 셔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노출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출을 카메라한테 맡겨두지 말고 노출을 누가 결정해? 사진 촬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카메라가 요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렌즈 교환이 편한 거, 다양한 렌즈 교환을 할 수 있는 거. 카메라에 따라서 물론 렌즈 교환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렌즈 교환은 요즘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저건데, 이미지 센서 배율이 1.5배 이상인 거. 우리가 크롭 팩터는 1.5 팩터를 갖는 크롭 바디 카메라. 그게 1.5나 1.6 이하가 좋다는 거죠. 이상을 넘어가면 사진 이미지가 확대했을 때 선명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크롭 바디용 사진. 이게 가장 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이에요. 요 정도의 사진 카메라가 구입하시는 게 좋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1:1 바디, 풀프레임 바디, 이것은 35mm 필름의 사이즈와 같은 이미지 사이즈 크기니까 물론 사진 선명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카메라 어떤 작동으로 편리성은 많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셉니다. 가격이 너무 고가예요. 즉 1.5 팩터 크롭 바디의 카메라와 1:1 바디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사진 작품 퀄리티에 있어서는 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즉 1.5 크롭 바디 카메라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작품,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1:1 바디를 구입할 필요는 없죠. 너무 비싸게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안 된다입니다. 그냥 간단해야 이 크롭 1.5나 1.6 정도 되면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 화소가 보통 우리 요새 2천만, 3천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한 1200만, 1500.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1600 이상이면 상당히 좋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거의 1600 이상이니까 굳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 빌트싱도 이것도 굳이 기피할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변환 필터 우리 봤죠. JPEG, JPG, 로우 파일, 무슨 로우 플러스 JPG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거의 웬만한 카메라에는 다 이 이미지 변환 파일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웬만하면 다 돼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레시 조절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거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합리적인 가격이죠.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가격을 잘 측정하셔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 너무 비싼 거 구입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라도 너무 과하게 많이 구입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카메라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구입했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꼭 사진 촬영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한두 번 쓴다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진을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장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작품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디지털 카메라와 사진 창작에 대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진 촬영하는 발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특히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사진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고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이미지였습니다.